네, 신년 특집 2025 세계로 진격하는 K기술.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 K전력 산업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K전력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슈퍼사이클이 기대되는데 올 한 해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또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남인식 SK증권 연구원 저희가 모셨고요. 앞서 권혁준 경제평론가도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작년에 우리 K전력 업체들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엄청난 호황. 저희가 또 작년에 우리 나 위원과도 함께 분석도 해봤었는데 수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출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현황도 한번 바라보고 와 이렇게 한순간에 좋을 수가 있나? 변압기들 한번 볼까요, 배경? 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수출이 얼마나 잘 됐는지 네. 또 왜 좋은지 그리고 지금 간단한 현황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 변압기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이렇게 합쳐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24년 이렇게 봤었을 때 수출 금액이 22억 달러로 2023년 대비해가지고 한 4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탑라인이라고 하는데 매출액 또는 수출 금액 가장 손익계산서의 윗단에 있는 거죠. 이게 한 20%만 성장하더라도 아 엄청난 성장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거의 50% 가까이 성장했다라는 거는 초고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출 금액이 증가한 게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출 물량도 증가했지만 수출 단가 같은 경우에도 23년 대비해서 2024년이 8% 가까이 올라갔다 보니까 예. 그 수출 금액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P와 Q가 다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된 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 수출 금액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권 들어서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많아졌습니다. 장거리 송배전망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 송배전망 라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간에 변전소들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변압기들 이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노후 전력망 교체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전봇대도 콘크리트가 아니라 네. 나무가 됐다 보니까 네. 문제가 뭐냐면은 네. 자연재해, 폭풍, 화재, 뭐 산불이 발생을 하면은 더 사건을 키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후 전력망 교체 때문에 이런 잠재 수요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법안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021년 11월에 인프라 법안 발표를 하고 2022년 8월에 IRA 법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법안 내용 중에 보면은 노후화된 송배전망을 교체를 하면은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하겠다. 예. 라고 재정이. 하다 보니까 잠재된 수요는 굉장히 많았는데 정부의 정책이 불을 지폈다. 네. 미국의 정부의 정책이 불을 지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상당히 사이클은 저는 장기간 호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AI 수요는 조금 있다가 또 올해 전망할 때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미국발 수출, 우리가 수출이 한 50% 늘었는데 상당수가 미국발인데 미국에서 인프라, 전력 교체에 대한 법안 나오고 재정이 투입되니까 여기에 우리 K전력이 가서 뭐 기술력이 엄청 대단한 거니까요. 네. 우리의 변압기들이 정말 승승장구했던 그런 작년이었고요. 권혁준 평론가님, 이렇게 전체적인 수출이 늘어나는데 그 네. K 변압기를 누가 만듭니까? 우리 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기업들 실적도 좋았겠네요. 몇몇 네. 기업들 아주 뭐 주가도 날아갔던 그런 네. 한 해였었죠. 주가도 좋았고요.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크게 네. 늘어났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매출 잠정 실적을 본다 그러면 일단 매출이 한 3조 5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한 7,100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네. 있습니다. 이게 매출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한 30%, 영업이익 한 130%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도 매출, 영업이익 다 크게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는 초고압 이제 변압기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다음 수출이 잘 되면서 사실상 그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NS일렉트릭도 마찬가지죠.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미 뭐 아까 이제 차트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사실 뭐 3사 그러니까 K그리드 3사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이제는 2023년도 연간과 비교해서 보면요. 이미 사실 작년에 1에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이미 더 추월해
수월했어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지금 마지막 4분기 석 달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일렉트릭은 더 뛰어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은 조금 못 미쳤지만 사실상 한 분기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이런 전력기획의 빅3가 매출액이 뭐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아까 우리 그 연구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뭐 노후화된 사실상 전력망, 미국에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가 이제 다가왔고 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다수의 공장이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또 전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력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요즘에 그 CS 2025를 봤더니 AI가 정말 대세더라고요. 그럼 AI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되고 거기에 들어간 막대한 전력 받쳐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떤 변압기라든지 뭐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수출이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북미 실적의 비중이 큰 기업들이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업계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미 5년치 일감은 다 확보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전력업체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수익성이 좋은 것만 골라서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사실상 이 K 그리드 산업들 정말로 K 전력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K전력 또 우리 K전력 기업들 정말 꿈 같은 작년 한 해를 보냈는데 작년의 끝이 아닙니다. 올해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가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산업, 그중에서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인데 나 의원님, AI가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 된다면 뭐 어마어마한 전기와 전력이 필요하겠고 우리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또 올 한 해도 슈퍼 사이클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이 AI가 전기를 잡아먹습니까?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재작년이죠. 2023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예. 7월에 점심 먹고 이제 커피 마시는데 그 외신이 이래 하나가 뜨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은 예. 일론 머스크가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예. 지금 미국의 전력 수요가 뭐 말씀하신 뭐 리쇼어링 수요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그런데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예정인데 예.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회사들은 전혀 그런 경각심이 없다라고 그렇죠. 경고를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기사에서 보면은 2045년까지 미국의 전력 소비량이 3배 이상 증가할 거다. 3배. 이게 연평균 성장률로 치환을 하면 매년 5%씩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 과거 전력 수요 성장률은 0.5%였어요. 성장률의 기울기가 10배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전력 부족 현상이 인공지능 발목 잡기 전에 미국 그렇죠. 유틸리티 회사들이 네. 빨리 발전기들을 건설을 해라라는 거를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에너지 공약을 봤었을 때도 첫 번째 에너지 공약이 미국의 전력을 가장 저렴하게 다른 나라들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리쇼어링도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렴한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전력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할 거냐라고 보면 지금 보시는 차트도 있기도 한데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과 챗 GPT에 한번 리퀘스트 하는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챗 GPT한테 요구를 하는 게 전력 소비량이 10배 정도 더 많이 소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글의 검색이 검색. 챗 GPT로 대체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의 활용법이 검색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일러스트, 그림도 그리고 있고 동영상 편집도 하고 있고 네. 심지어 뭐 신약 개발에도 네. 응용폭이 너무 넓어지고 뭐 있습니다. PPT도 파워포인트도 다 그걸로 시키더라고요. 네, 애널리스트 분석도 네. AI도 많이 도움을 받고 네, 있는데 다 받고 계시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자, 대학생들도 다 리포트도 챗 GPT를 시키고 그림도 다 시키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 검색 대비 8배에서 10배 네. 전력 소비량이 든다고 하니까
자, AI 시대, 이건 전력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때문일까요? 예, 권혁준 평론가님. 작년 10월에 에너지부가 거의 15억 달러 규모의 송배전망 투자 결정. 그러니까 에너지원에서 송전하고 네. 변압해가지고 받는 배전까지 이 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 우리 K전력이 다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죠. 계획부터 좀 볼까요? 네. 그렇죠. 이게 미국 정부가 이제 발주를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발주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전력망의 15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이 넘어가는 네.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는 거죠.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길이로 본다 그러면 이제 1000마일입니다. 이 1600km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긴 길이에 전력망을 이제 배치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 K 그리드 산업들, K 전력 산업들이 이제는 진출할 기회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대 노선 완공 시 여기가 이제는 그렇게 된다면 한 7,100메가와트의 이제 신규 발전 용량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생기는데요. 이게 뭐 지도로 본다 그러면 서부에서 동부 쪽으로 쭉 간다 그러면 일단 뉴멕시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옆에 이제 텍사스가 있고요. 그 텍사스 바로 위에 이제는 오클라호마가 있고, 그다음에 루지애나, 이제 미시시피 이쪽으로 가다가 이제 북부 쪽으로 보면은 이제는 메인주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 7개 주 정도가 사실상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력망에서 이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실제 이제는 미국에서 얼만큼 지금 투자를 하느냐, 이게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부가 시행 4개 프로젝트를 이제 밝혔는데요. 이제 아루스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그 시마론 링크, 서던 스프링, 그다음에 사우스 라인, 이렇게 4가지의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루스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는 북동부 6개 주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뉴 잉글랜드로 묶여 있던 이 주들, 여기에 이제는 전력망이 공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말씀드리는 거고, 시마론 링크 같은 경우는 텍사스에 이제는 그 오클라호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사우스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멕시코 쪽에 이제는 전력이 공급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던 스프릿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텍사스 전력망의 안정망에 이제 기대가 됩니다. 과거에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뭐 갑자기 텍사스가 정전이 되고 그래갖고 막 테슬라 지금 뭐 충전도 안 되고 막 그런 한파가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난리가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이게 독자적인 전력망을 갖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뀌는 것이 이제 첫 전력망이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이번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서던 스프릿 프로젝트가 뭐냐 그러면 텍사스 전력 신뢰도 위원회가 전력망과 미국 남동부 전력 시장의 그 전력망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4대 프로젝트로 엮여 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전역에 그리드죠. 전력 그리드가 깔리게 되니까 뭐 에너지원이 있겠고, 거기서 송전 받는 쪽에 배전이 있고, 중간에 또 바꿔야 되니까 변압기. 자, 나 의원님, 근데 이제 이게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효율도 중요하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류 송전이 아니라 직류 송전으로 바뀌고 있고, 이렇게 돼서 우리 K전력의 뭐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선 업체가 더 후광 효과를 받는다. 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네. 초고압 직류 송전, 이제 영어로는 HVDC라고 하는데 네. 약간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단어를 반반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고압인데 이 고압이라는 게 전압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높으면 뭐가 좋냐?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전류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수압을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수압이 높으면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전기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거리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장거리 송전 니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고압 직류 송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직류 같은 경우에는 직류의 반대가 이제 교류입니다. 교류. 네. 근데 우리가 발전소에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전기 자체가 교류 발전식인데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발전소를 보면 이제 회전체가 돌아가면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고 예. 전류와 전압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교류라고 교류 방식이잖아요.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에디슨이 밀었던 게 직류고 테슬라가 밀었었던 게 교류입니다. 근데 교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송전탑을 건설을 해가지고 예. 전압을 원활하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 보니까 테슬라의 교류 방식이 지금 굳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쓰고 그렇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참고로 영화에 커런트 워라고 해가지고 이런 뒷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뭐 음모론 같은 거 있었죠. 네. 예.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거리 송전 니즈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직류 송전은 좀 죽었던 내용인데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300km가 넘는 장거리 송전이라던가 해적 케이블 건설할 때 전류의 손실이 적다라는 점이 있고요. 네.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변환소라는 게 필요한데요. 전소와는 또 다릅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게 변환소의 역할입니다. 예.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K전력이 여기도 됩니까? 변전소 말고 변환소도? 변환소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미 HVDC가 건설이 되어 있어요.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것들이 이제 해적 케이블이 HVDC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외 업체들과 LS 그룹사랑 같이 합쳐가지고 건설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다 이 기술에 우리가 앞단에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변환소에 들어가는 전력기기들 이미 개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HVDC를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입니다. 네. 2036년까지 건설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호남 지역에 남아돌고 있는 태양광이랑 풍력 맞아요. 전력을 바로 고속도로처럼 서해안에 서울로 보내겠다라는 게 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면은 한국 업체들이 당연히 물건들이 쓰이겠죠. 그래서 올 한해도 우리 K전력의 슈퍼 사이클을 이제 이야기하고 뭐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이미 기업들한테도 많은 수주가 왔는데 나 의원님 이 대목에서부터 이제 걱정이 시작되는 게 트럼프 2.0 시대는 너무 잘해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K전력이 너무 잘하니까 당연히 트럼프 당선인도 이렇게 쭉 보다가 한국의 전력 왜 이렇게 수출 많이 했어? 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업체들 인터뷰라던가 예. 이제 산업 관계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의 보편 관세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국의 변압기 업체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변압기에 대해서 60%가 넘는 고율의 관세를 매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이클이 좋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영업의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트럼프 1기 당시이고 이제 2.0기로 넘어가면은 그래도 업체들이 많이 대응책을 강구해 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을 보면은 미국에 이미 공장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있는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미국 엘라바마에 변압기 공장을 건설을 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미쓰비시의 변압기 공장을 미국에 있던 미쓰비시 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 2.0기에서 관세를 매긴다 손 치더라도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럼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팔겠다라고 하면 관세를 매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대응책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고요. 한국 업체들도 대응책을 마련을 해놨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변압기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업체들이 이미 많이 배제를 시켰거든요. 네. 우리가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안보 이슈 때문에 중국의 통신 장비가 미국 시장에서 못 많이 들어가죠. 못 네. 들어갔는데 네.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력 망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기반 산업이다 보니까 예. 러시아 또는 중국산 전기 강판 변압기를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예. 실제로 데이터로 봤었을 때도 중국산 변압기의 수출 금액 그리고 미국의 수입 비중 자체도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한국 업체들 대상으로 관세를 매기고 싶어도 다른 방법이 딱히 없어요. 중국에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자,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마치 우리 K전력이 K조선 같은 느낌입니다. K조선도 대안이 없으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애를 한 건데 지금 나 의원께서의 이야기 또 들어보면 K전력도 대안은 없으니까 이렇다면
약간 웃음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우리가 긴장을 풀면 안 되겠죠. 우리 권혁준 평론가, 트럼프 2.0의 K 전력도 우리도 대응책은 마련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또 갖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K 전력 부분에서 워낙 수출도 잘 되고 그다음에 수출이 잘 되는 이유를 봤을 때 미국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잘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돼 과거와 영구님 말씀한 것처럼 환경이 다릅니다. 그 당시 관세를 매겼을 때는 사실상 업황도 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 끌려가는 상황 조건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AI 시대를 도래해서 전력망은 필요하겠고 거기에서 우리의 K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이런 K 그리드 산업들이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니즈 요구가 있거든요. 조선주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환경적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도 마련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주 물량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K전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쾌거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권혁준 평론가님, 네.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막 고민도 많이 하고 왜 미국이 우리나라 원전에 발목 잡지 이랬는데요. 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원전 동맹이라고 표현을 지금 언론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자력 산업에 관한 MOU를 맺었다. 약간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의 원전이 한 팀이 된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팀 코러스 이렇게 지금 부르고 팀 있는 코러스. 네, 네.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실 외국에서 봤을 때에 뭐 3파전이었잖아요. 사실상 이제 미국과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이제는 보통 3파전이었는데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한 팀이 되는 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또 기회 요인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번에 MOU 체결에 두 가지 양대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원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고요. 또 하나가 3국으로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제를 마련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한 팀이 돼서 원전 시장을 잡아나가겠다. 이게 좋게 표현한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끼리 좀 해보겠다라는 이제 원전 뉘앙스가 동맹이란 표현이 맞네요. 네.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가질 거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원전 수주 사업을 했었을 때 항상 이제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딴짓 좀 걸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럴 이유가 전혀 이제 없어졌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있죠.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한국에 대한 이제 수출에 대한 교부도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MOU가 체결된 것은 뭐 미국과 한국의 원전의 어떤 교류 거의 70년이 넘었거든요. 이런 70년 넘게 이어진 민간 원자력 분야의 어떤 쾌거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 안에서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나 의원님, 이번에 한미 원전 동맹 이제 유럽에 함께 진출하는 뭐 그런 쾌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좀 함께 좀 평가해 주시고 SMR로 이야기도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결국 한미 원전 동맹이 합쳐서 새로운 길을 가려면 이 소형 원자로 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원전 주가들도 많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트럼프 이게 행정부 앞두고서 이제 SMR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업체들이 SMR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뉴스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SMR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부터 SMR이 다른 발전소 대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저전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SMR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 기저전력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운용할 때 보면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연중 쉬지 않고서 계속 운용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자연 환경에 따라서 전력량이 변동을 변동이 하니까요. 심하죠. 하지만 원자력, 특히 SMR 같은 경우에는 기저전력으로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SMR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분산형 전력이라는 건데요.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MR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 인근에다가 발전소를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지금 미국은 송배전망 연결을 한 2.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허가를 내주세요라고 하면은 2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옆에다가 붙여서 건설을 하면은 송배전망을 활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 건설이 가능하다라는 AI 장점이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그냥 져버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도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한데 예. 발전소를 당장 만들 수 있는 게 수단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SMR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저탄소 전환에 대한 니즈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력 발전소 대비해서 확실히 탄소 매출이 적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한미 원전 동맹 이야기 나왔는데 SMR도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안 될까요? 이미 힘을 많이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그러니까 산업 환경이 약간 다른데요. 예. 미국의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제조 시설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979년 쓰리마일 섬 원전 사고가 발생한 다음부터는 네. 미국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면은 미국에 있던 뭐 원자력 기자재 업체들, 터빈 업체, 뭐 가스터빈 제작 업체 네. 이런 데들이 도산을 하거나 다른 데들이 많이 팔렸거든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창원에 그렇죠. 이미 제조 서플라이 체인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제조 라인이 필요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같이 수주 경쟁을 들어가게 되면은 더 수주 입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권혁준 평론가님, 이렇게 뭐 글로벌 빅테크들도 엄청난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지금 SMR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네. 나 의원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계획이라든가 설계는 그릴 수가 있지만 만드는 거는 우리 K 원전이 될 수가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SMR 쪽에 대한 사업화에 대한 이것도 올 한해 상당히 우리에게 또 화두를 주게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국책 사업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국책 과제로 인해서 이제는 개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이 가압 경수로용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형태냐 그러면은 일단은 소듬 냉각 고속로라든지 고온가스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차세대 이제는 SMR 기준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우리나라 포함해서 14개국의 원전 전문가들 이루어진 포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4세대 원자력 시스템 국제 포럼인데 여기에서 이제는 현재 원자력보다 뭐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성이라든지 경제성 높인 미래 원자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사실 소듬 냉각 고속로라든지 고온가스 냉각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빅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다 투자하고 있는 기술들이 바로 이런 어떤 예. 4세대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뭐 떠들썩했었죠. 빌 게이츠가 투자했던 뭐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제 이거 하고 있어요, 다 SMR. 예. 네, 소듬 냉각 고속로, 그러니까 SMR에서 기술 들어간 이것도 이제는 사실상 투자를 하고 있고 테라파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제 나트륨 원자로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SK라든지 HD 현대가 이제 투자를 했고,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원자로 용기 제작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쾌거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 이렇게 4세대 원전에 대한 투자들이 우리나라도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미 원전 동맹과 함께 SMR 기대감 커지고 올해 K전력의 또 한 축을 차지할 것 같은데, 나 의원님, 원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분들은 이 SMR에 대해서 이건 유니콘 같은 거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실체를 본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좀 개발의 난항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SMR 개발에 있어서 좀 어떤 점들 우리가 보완해야 될까요? SMR 개발 관련해서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일견타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네. 미국에서 SMR 개발이 빠른 업체가 뉴스케일 파워인데 예. 그들이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는 시점이 2028년에서 29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사람마다 이 타임 프레임을 보는 게 차이가 있기는 한데 한 3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빠른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너무 아직은 뭐 에너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예. 한번 이제 뭐 초도기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꿈의 기술을 가지고 너무 버블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사실 3년 정도면 좀 기다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SMR 시장 선점을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과거에도 했었고 지금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같은 경우는 설계, SMR 설계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ISMR 또는 네. 반디 뭐 이런 스마트팩 이런 다양한 원자로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아직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생산을 하지는 않았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 생산 부분에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 생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통 원전과 SMR은 사실 생산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원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네. 공장에서는 어느 정도 건설만 하고 현장으로 보내면 되는데 하고 조립하고. 네. 근데 SMR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다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을 한번 다 뒤집어서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좋습니다. 도전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꼭 좋은 쾌거를 이뤘으면 좋겠고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우리 권혁중 평론가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꿈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K전력. 네. 올해도 슈퍼사이클이 예상되고 K조선 못지않은 또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거든요. 네. 자, 올 한 해 K전력들 어떤 점을 더 보완하고 또 노력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나라의 뭐 전력이라든지 뭐 안 좋은 섹터들 막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오히려 저는 기회 요인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기술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나라의 K 그리드 산업, K 전력 산업은 더 미국 시장에서 호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고부가가치적인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는 과제는 좀 우리가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또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조금 더 세분화된 시장으로 들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시각의 일각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K 그리드 산업 또한 아까 얘기했던 뭐 원전 산업까지도 미국 시장에서 계속적인 호조를 일으키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신년 특집 올 한 해를 빛낼 또 K 기술. 저희 첫 번째로 K 전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 남인식 SK증권 연구원, 오늘 감사합니다.